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저렴한 공급은 물론 어르신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주변 시세 30에서 85% 수준의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체 공급주택의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나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1인이나 부부가구로 민간과 공공유형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우선 민간은 주변 시세 75에서 85% 수준이며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부담도 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며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3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주변 시세의 75에서 85% 정도 민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공공임대는 3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 임대는 이제 전세 월세에서 주변 시세를 연동해서 85%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은 역세권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인근 350m 이내에 추진됩니다. 맞춤형 주거 공간을 위해 무장애와 안전 설계가 적용되며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또 의료센터와 함께 요가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거 공간에 안부 확인이라든지 생활 상담이라든지 식사나 청소 등이 지원될 수 있는 생활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응급 대응이라든지 입역, 의료 요양까지 할 수 있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기본적인 직접 지원 시설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입주 신청에서 퇴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조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에 첫 어르신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파악해 차분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옳은지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아파트. 창문 밖으론 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나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아파트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가운데 총 사망자는 174명. 그중 연기 흡입에 의한 사망은 12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0%가 넘습니다. 화재 시 연기 흡입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상황.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상황을 파악하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화재 시 연기와 화염이 우리 집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대피하기보다 창문을 닫고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면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대피하기 위해 밖으로 이동하면 오히려 연기를 흡입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집의 세대가 화재가 났을 때 자기 집에 화염이나 연기가 없는 경우에 집에서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대기를 하지 않으시고 무자비하게 대피를 하게 되시면은 연기 흡입이나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세대 내에서 연기 흡입이 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119에 신고하시고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연기와 화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경우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합니다.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선 안 됩니다. 연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아파트 방화문은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연기는 수평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층을 이용하여 직상층 또는 지상층 또는 옥상층으로 대피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집 현관문을 꼭 닫아주셔서 연기나 화염이 연소확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아파트는 보통 대피 공간, 경량식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피난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난하여 주시면 되고 불이 난 급박한 상황,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서울시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년간 묶여있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상한액의 인상을 추진하는 건 역시 현실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56%에 달하고 서울시 재정 자립도 또한 75%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한도를 20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의원들의 활동 반경 등을 감안하면 현재 의정활동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2003년부터 해서 20년 동안 동결돼 있었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이것은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현실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시의회의 청렴도는 의정비 인상 당위성에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의회가 4등급을 받은 데다 여론조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시의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서울시 의회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유에 더해 시민들의 정치 감정 또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는 등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회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내지는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갈 제도가 좀 필요할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가 결정한 지급 기준액 안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련동 300번지 일대는 재개발지구로 결정되면서 주민 대부분이 동네를 떠났는데요.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 사라질 가련동의 모습을 손성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사람 발길이 뚝 끊긴 주택가. 담벼락에 적힌 철거 진행 문구가 눈에 띕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은평구 가련동 300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철거를 앞두고 대부분 이주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빈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이탈진 길을 따라 동네 안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세탁소와 슈퍼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철제 대문은 대부분 뜯겨져 나갔고 창문과 함께 한쪽 벽면이 아예 사라진 집도 있습니다. 담벼락 일부가 무너진 2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서니 벽면에 그림 한 점이 붙어 있습니다. 은평구 가련동 300번지 일대. 부촌인 시설이 있었다지만 지금은 낡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2011년 재개발이 결정됐고 2022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서 그해 8월부터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옛날에 강남 신도시 있기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부촌이었죠. 마당에 수영장 있고 장갑급들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동네였는데 그분들이 다 강남으로 넘어가고 여기가 빌라져서 한 4, 50년 되니까 그게 이제 재개발이 되는 부분이죠. 최호진 씨는 가련동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1년 만에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 큰 집을 샀어요. 요즘 같으면 못 사지. 수십 년 세월을 함께한 집은 곧 사라질 겁니다. 잔디에서 애들이 막 텐트 치고 놀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 뭐 가장 좋은 추억이죠. 아쉬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새 집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발전이 돼야 되니까 나도 이제 아파트 처음 가봤으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주변 그 공원도 많고. 재개발이 되면 가련동은 최고 22층짜리 아파트 32개 동, 4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합니다. 재개발 구역 바로 앞 세탁소 주인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가 바뀌잖아요. 동네가 완전히 그냥 펼쳐지기로 바뀌죠. 새로운 집들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대부분은 내몰리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산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해당이 안 된 사람들은 떠나야 되고 떠났고. 집값이 저렴해 집 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나 다름없다는 은평. 서울 쪽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안 되지. 이제 월세도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쪽 관산동이나 벽제 쪽 그쪽으로 다 지금 이주를 했죠. 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고 가련동에 터를 잡았다며 재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쪽이거든. 저쪽이니까 우리도 저는 안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쪽 독립문에서 거기 들어가려면 그때 집이 2개였는데 거기 있고 여기 있고 이 집을 팔아야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원주민이 다시 정착하는 비율은 2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워낙 여기는 이제 주인들이 거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요. 단독이나 간혹 그랬는데 거의 투자자가 70% 이상 바뀌어서. 가련 1구역 재개발 사업 이주율은 약 99%. 현재는 내부 철거 공사만 진행 중이지만 곧 건축물 해체 공사도 시작될 겁니다. 장독대 많고 감나무 많고 또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많이 살아서 뭐 농사 텃밭에다 농사도 짓고. 여기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아마 다시 오라 그러면 올 수 있을 거예요. 헬로티비 뉴스 손상혜입니다.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의 투표용지가 자동 분류기를 거쳐 기호별로 나뉩니다.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후보와 정당을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는지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다시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수검표가 끝난 뒤 투표용지가 다시 심사개수기를 거치면 집계가 마무리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수검표를 도입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표 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추가되면서 심사집계부 인원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투표장별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또 다른 장치는 CCTV입니다.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전우표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부산시 선관위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투표함이 바뀌었다라는 등 선거 때마다 투개표 절차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조작 논란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천구 가불 선거구의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2인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보면 양천구 갑 선거구는 이나영 당 중앙위원과 황희 의원이, 을 선거구는 김수용 전 양천구청장과 이용선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천 갑 선거구는 3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과 친명으로 알려진 이나영 중앙위원의 대결로 결정됐고, 양천 을 선거구는 이용선 의원의 재선 도전과 김수영 전 구청장의 국회 입성이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위험 시 대피를 돕는 동행 파트너를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가 야간이나 휴일에 침수가 발생하면 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교육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동행 파트너의 인식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동행 파트너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 출동 수당을 현재 1회 한 명당 4만 6천 원에서 최대 6만 9천 원으로 올리고 비옷과 장화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임시 대피소 등으로 활용하는 동네 거점을 운영하고 재해 약자의 대피 동선 등이 표시된 맞춤형 재해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서울시 저층 주거지 현황 및 여건과 재개발 사업 지정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계획 수립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 필지는 40% 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비율은 40% 이하, 건축물 밀집 정도는 1헥타르당 60호 이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출생아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산후조리 경비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일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과 서울시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